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벌써 다 납품했다고? 2024년 6월 나토 조달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K2 전차 180대가 계약일보다 3일이나 앞서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유럽 군수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납기 지연이 일상인 그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 국방청의 한 관료는 비웃었습니다. 속도만 빠른 중간 기술자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6개월 후 그녀는 프랑스 국방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팔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오늘은 프랑스 방산 수출 승인 담당관 마들렌 블랑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한국의 K2 전차가 어떻게 유럽 군수 시장의 판도를 바꿨는지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관료의 각성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 3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유럽 각국 방산 담당자들이 모인 정례 조달회의였죠. 저는 프랑스 국방청 소속 방산 수출 승인 담당관 마들렌 블랑쉐입니다. 15년간 유럽 방산 업계에서 일하며 무기 성능과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해온 사람이에요. 회의는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납품 지연 문제,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 그리고 미국 에이브람스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안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단 쪽에서 휴대폰을 보던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한국 전차가 도착했대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폴란드 대표를 바라봤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K2 전차 180대가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답니다. 지금 하역 중이래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4월이었으니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게다가 납품 예정일은 6월 21일이었어요. 3일이나 빠른 거였죠. 노르웨이 대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전차 180대를 2달 만이요? 설마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를 보낸 건 아니겠죠? 영국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재고라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품질 검증만 한 달은 걸리는데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유럽에서는 전차 한 대 만드는데도 몇 달이 걸려요. 부품 조달부터 조립, 검수까지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하죠. 그런데 180대를 2달 만에 납품했다고요? 독일 대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쇼군요, 쇼. 정치적 제스처일 겁니다. 실제로는 절반도 안 왔을 거예요. 하지만 폴란드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그디니아 항구에 줄지어 서 있는 K2 전차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니 한 화면에만 30대가 넘었죠.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180대 전부를 보낸 거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한국의 납품 소식을 이야기했죠.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품질 검증은 어떻게 된 건가요? 폴란드 측에서 확인했습니까? 폴란드 대표가 대답했어요. 한국 측에서 자체 검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진도 현장에서 최종 점검 중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자체 검수 완료, 신뢰성 검증 필요.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빨랐고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제 경험상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대개 어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독일 대표와 마주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들렌,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품질보다 속도에 집중한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국은 중간 기술자예요. 서방 기술을 조합해서 빠르게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진짜 기술력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속도로 승부하는 나라였고 우리는 기술로 승부하는 나라였어요.
그게 제가 15년간 믿어온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을 때 저는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봤습니다. K2 전차 180대 전량 도착 확인. 품질 검수 통과. 일주일 내 실전 배치 예정.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일주일 내 실전 배치요? 보통은 석 달은 걸리는 과정인데요.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폴란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품질 문제가 정말 없는지, 한국 측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폴란드 육군 기술검증팀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방청 소속임을 밝히고 K2 전차의 품질 검증 결과를 물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뛰어난 수준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예상보다 뛰어나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현가장치 반응 속도, 포탑 회전 정밀도, 통신 시스템 안정성 모두 나토 기준을 초과합니다. 특히 자동 현가장치는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저는 메모하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배치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40대가 동부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빨랐고 너무 완벽했죠.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대개 두 가지였어요. 정치적 압력으로 검증을 대충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나. 저는 나토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다른 국가 담당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담당자들에게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의견을 물었죠. 답변은 금방 왔습니다. 독일 담당자가 먼저 답했어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기술력이 뛰어난 건 아니죠. 조립 기술일 뿐입니다. 영국 담당자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서방 기술을 잘 조합하는 나라예요.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그들의 답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의 기술을 배워서 빠르게 응용하는 데는 능했지만 진짜 원천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오후에 저는 프랑스 국방부 장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장관님이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마들렌, 한국의 K2 전차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속도는 인정하지만 기술력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이전 조건은 위험해 보입니다. 장관님이 눈썹을 올렸어요. 기술 이전이요? 네. 한국은 폴란드의 K2 전차 생산 기술을 전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탑 시스템까지요. 이건 우리가 절대 하지 않는 방식이죠. 장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군요. 기술이 유출되면 경쟁력을 잃을 텐데요. 저는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멸할 겁니다. 장관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 때문일까요? 속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이유였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마도 납기 때문일 겁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폴란드는 당장 필요한 전력이 급했을 거예요. 우리는 3년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2개월 만에 줬으니까요.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따라갈 순 없어요. 우리는 품질로 승부하는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품질로 이기는 나라였죠.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결국 전쟁터에서는 품질이 생명을 결정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K2 전차의 속도와 한계였어요. 저는 한국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죠. 한국은 중간 기술 조립자로서 시장 틈새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원천 기술 부재와 기술 이전 전략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폴란드 훈련장을 가보지 않았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보낸 거였어요. 나토 군사 자문단을 대상으로 K2 전차 실전 훈련을 참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초청장을 들고 장관실로 갔습니다. 장관님이 물었어요. 가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직접 보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속도만 강조한 전차가 실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관님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정확히 평가해 오세요. 우리도 판단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폴란드 기술진과 사전 미팅 일정을 잡았죠. 그리고 독일과 영국 담당자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들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6월 28일 저는 폴란드 동부 지비츠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회색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광활한 훈련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줄지어 서 있는 K2 전차들이었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만 최소 60대가 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언덕 너머에도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죠. 독일 담당자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180대 전부를 보낸 거군요. 영국 담당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짧은 시간에 전부 배치했다니. 폴란드 육군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K2 전차의 실전 능력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180대 전부 가동 가능한 상태인가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재 가동률은 98%입니다. 정비 중인 4대를 제외하면 전부 작전 투입 가능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8%요? 신규 전차 180대를 배치하고 단 일주일 만이요? 보통 신규 장비는 초기 고장률이 높아서 첫 달 가동률이 7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는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언덕 위에 설치된 임시 천막이었어요. 거기서 훈련장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폴란드 기술진 책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고속 이동 사격, 장애물 돌파, 협동작전 훈련을 진행합니다. K2 전차의 핵심 능력을 모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훈련장을 바라봤어요. 전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압도적이었습니다. 180대가 한자리에 모인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영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부품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공수하나요? 폴란드 대령이 답했어요. 아닙니다. 한국 측이 6개월치 부품을 미리 보냈습니다. 훈련장 옆 창고에 전부 비축돼 있죠. 그리고 한국 기술진 20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6개월치 부품을 미리 보냈다고요? 그리고 기술진까지 상주시켰다고요? 이건 일반적인 무기 수출 방식이 아니었어요. 독일 담당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과잉 지원 같은데요. 그만큼 고장이 잦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폴란드 대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고장률은 오히려 낮습니다. 한국 측은 예방 정비 시스템을 강조하더군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는 방식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예방 정비 시스템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려웠어요. 부품 재고 관리부터 기술진 교육까지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훈련장에서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K2 전차 10대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어요. 시속 50km는 좋게 넘어 보였죠. 그들은 언덕을 넘고 도랑을 건너며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저 속도로 사격이 가능한가요? 폴란드 기술진이 답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겁니다. 전차들이 목표물 2km 앞에서 갑자기 포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동시에 발사했어요. 10발 모두 명중이었죠.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담당자도 영국 담당자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속 50km로 이동하면서 2km 밖 목표물을 명중시키다니. 이건 나토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폴란드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차이가 있었죠.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K2 전차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어요. 정밀했고 협동적이었죠. 10대의 전차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기술진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K2는 통합 전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전차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죠. 한 대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나머지 9대도 즉시 정보를 받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토 링크 시스템과 호환됩니까?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오히려 나토 기준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3배 빠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이 나토 규격에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구현했다는 뜻이었죠. 훈련장에서 다음 과목이 시작됐습니다. 장애물 돌파였어요. K2 전차들이 험한 지형을 통과하기 시작했죠. 경사 30도 언덕을 오르고 2m 도랑을 뛰어넘고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가장치였어요. 전차가 언덕을 오를 때 차체는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자동 현가장치가 실시간으로 각 바퀴의 높이를 조절한 거였죠. 독일 담당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우리 레오파르트 EA7도 못하는 건데요. 영국 담당자도 인정했어요. 챌린저 3도 저 정도 반응 속도는 안 나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K2의 현가장치는 유럽 어떤 전차보다 뛰어났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전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K2를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어요. 진흙투성이었지만 견고해 보였죠. 포탑은 매끄러웠고 장갑은 두꺼워 보였습니다. 폴란드 병사 한 명이 해치를 열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타보니 어떻습니까? 병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완벽합니다. 반응이 빠르고 조작이 직관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요? 네. 이 전차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병사가 무기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의 문제였죠. 우리는 다시 관측소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보신 것처럼 K2는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 육군은 이 전차를 전력의 중심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독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정비 어려움이나 부품 수급 문제 같은 거요.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비가 쉽습니다. 모듈화 설계라 부품 교체가 간단하죠. 그리고 한국 기술진이 상주해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줍니다. 영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은 언제 시작됩니까?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들었는데요. 내년 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이 공장 설립부터 기술진 교육까지 전부 지원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설립까지 지원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맹 구축이었죠. 관측소를 나오면서 영국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들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독일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난 일주일간 제가 품었던 확신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 K2 전차의 속도와 한계라는 제목이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 번의 훈련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대령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비소를 방문하고 싶다고요. 전차의 진짜 능력은 훈련장이 아니라 정비소에서 드러난다고 믿었거든요. 대령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내해드리죠. 오후 2시 저는 훈련장 옆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금속 소리가 섞여 들렸죠. 정비소 안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K2 전차 6대가 일렬로 서 있었고 각 전차마다 작업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중 절반이 한국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 정비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여기가 우리 K2 전담 정비소입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교대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췄죠. 저는 놀랐어요. 24시간 상주요? 이건 전시 체계 수준이었습니다. 평시에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정비소 안쪽으로 들어가자 진흙투성이 K2 전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어제 훈련에서 사용한 전차였죠. 전차 위에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올라가 있었어요. 안전모드 없이 작업복만 입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작업 중이십니까? 기술자가 고개를 들더니 한국어로 답했어요. 현가장치 점검 중입니다. 어제 훈련에서 많이 썼거든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방 점검입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거죠.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기름으로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는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부품을 만지고 있었죠. 힘들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이 전차가 폴란드 병사들을 지킬 거니까요. 제가 제대로 점검해야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비공이 아니었어요. 그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정비 책임자가 저를 부품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는 거대했어요. 벽면 전체가 선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 선반마다 부품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죠. 이게 전부 K2 부품입니까? 네. 6개월치 부품이 비축돼 있습니다. 엔진 부품, 현가장치 부품, 통신 장비, 포탑 부품까지 전부요. 저는 선반을 따라 걸으며 부품들을 살폈습니다. 모든 부품에 바코드가 붙어 있었고 디지털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재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한국 측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부품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고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주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한 후속 지원 시스템이었죠. 창고를 나와 정비소 사무실로 갔습니다. 벽면에 정비 일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일지를 읽어봤습니다. 매일 점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국 기술진의 서명이 있었죠. 폴란드 정비병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한국 기술진과 함께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비병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최고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숨기는 게 없어요. 마치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대해주죠. 가족이요? 네. 어제 제가 실수로 부품을 잘못 조립했는데 한국 기술자분이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줬어요. 괜찮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만들고 있었죠. 정비소를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진흙투성이 전차 위에 한국 기술자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땀을 흘리면서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계약에는 이 정도까지 하라고 안 돼 있을 텐데요. 기술자가 작업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우린 무기를 납품한 게 아닙니다. 우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전차가 폴란드를 지킬 거라고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차이가 뭔지요. 우리는 무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신뢰를 줬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지켰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신뢰가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폴란드 병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K2 전차 승무원들이 지내는 곳이었죠. 저는 그들이 전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어요. 막사는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정돈돼 있었고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K2 전차 모형이 놓여 있었죠. 병사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마르친이었어요. 25살 K22 전차 포수였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차를 처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마르친이 웃으며 답했어요.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한국 전차라는 게 생소했거든요. 독일이나 미국 전차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제 생명이에요. 이 전차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과장이 아니었죠. 그는 정말로 K2를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르친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전차가 제 겁니다. 지난 사흘간 매일 훈련했는데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반응은 빠르고 조작은 직관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 분들이 매일 점검해 줍니다. 훈련 끝나면 항상 와서 오늘 문제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죠. 마치 제 가족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관심에서 왔죠. 마르친이 서랍을 열고 초콜릿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국 기술자분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오늘 오후에 전달할 겁니다. 초콜릿을요? 네. 그분이 제 전차를 지켜주시니까요. 감사 표시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사가 기술자에게 초콜릿을 준비하다니. 이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신뢰였죠. 오후에 저는 훈련장에서 마르친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K2 전차 옆에서 한국 기술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콜릿을 건넸죠. 한국 기술자가 놀란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마르친이 답했어요. 이 전차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전차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를 지키는 거죠. 한국 기술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초콜릿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이게 한국이 폴란드에게 준 거였죠. 그날 저녁 나토 자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담당자들이 모여 K2 전차에 대한 최종 평가를 논의했어요. 노르웨이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K2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탈리아 담당자도 동의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지원 체계입니다. 이 정도 후속 지원은 본 적이 없어요. 독일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납기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죠. 영국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니 장기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비웃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회의가 끝난 후 영국 담당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들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랑스도 한국과 협력할 계획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15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영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 K2 전차의 속도와 한계라는 제목이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죠. 제목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솔직하게 쓰기로 했죠.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다. 그들은 신뢰를 줬다. 그리고 그게 전투보다 강했다. 일주일 후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회의실에서 보고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장관님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폴란드 출장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은 엄숙했습니다. 장관님이 앞쪽에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 국방정책 담당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배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훈련장 사진이 떴습니다. 180대의 K22가 줄지어 선 모습이었죠. 한국은 계약일보다 3일 앞서 180대 전량을 납품했습니다. 배치 일주일 만에 가동률 98%를 기록했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품질은 어땠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훈련 영상이었죠. K2가 시속 50km로 이동하면서 2km 밖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어요. 나토 기준을 초과합니다. 특히 자동 현가장치와 통합 전투 시스템은 유럽 어떤 전차보다 뛰어났습니다. 장관님이 눈썹을 올렸어요. 그럼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과 신속 배치 능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프랑스 국방부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거의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원 체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정비소 사진이 떴어요. 진흙투성이 전차 위에서 작업하는 한국 기술자의 모습이었죠. 한국은 24시간 상주 기술진을 배치했습니다. 6개월치 부품을 미리 비축했고 예방 정비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마르치니 초콜릿을 건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사들이 그들을 신뢰합니다. 단순히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동료로 여기죠.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우린 기술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줬어요. 우린 계약서를 지켰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전통이 있습니다. 프랑스 방산의 명성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만으로는 부족해요. 폴란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이 급했습니다. 우린 3년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2개월 만에 줬죠. 그게 현실입니다. 장관님이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갈 순 없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그들만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배울 순 있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신뢰가 왜 중요한지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독일, 영국, 체코 방산 담당자들로부터 온 거였죠. 독일 담당자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K2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국 담당자도 비슷했어요. 영국도 한국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험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체코 담당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청과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을 향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왠지 쓸쓸했죠.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15년간 저는 서방의 기술 우월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폴란드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인간적인 길을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부끄러웠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방은 평화에 안주했고 한국은 전시에 대비했다. 우린 과거의 영광을 믿었지만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저부터 달라져야 했죠. 한 달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요청한 한국 방산 산업평가 및 협력 방안 보고서였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죠. 이번 보고서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거였어요. 서론 한국 방산 산업의 부상과 유럽의 대응전은 폴란드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K2 전차들,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마르친의 미소가 보였어요. 그 모든 것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었죠.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첫째, 납기 준수.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고객이 진짜 필요한 시점에 맞춘다. 둘째, 후속 지원.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지 않는다. 24시간 기술진을 배치하고 부품을 미리 비축하며 예방 정비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기술 이전.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고객 국가의 자립을 돕는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어요. 넷째, 신뢰 구축. 한국은 병사들과 직접 소통한다. 그들을 고객이 아니라 동료로 여긴다. 그래서 병사들이 한국 전차를 믿는다. 저는 다시 폴란드 정비소 사진을 봤습니다. 진흙투성이 전차 위에서 땀 흘리던 한국 기술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다. 그들도 실수하고 문제에 부딪힌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을 판다. 계약서가 아니라 약속을,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판다. 저는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결론, 유럽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문장들이 프랑스 국방부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유럽은 기술력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객은 최고의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해결책을 원한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다. 그들은 완벽한 무기를 만드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무기를 만들었다.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는 한국을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동맹으로 본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전통보다 지금 필요한 기술을 갖춘 나라다. 그리고 그게 미래다. 저는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한국방산 최종평가 마이너스 마들렌 블랑슈였어요. 다음날 저는 장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장관님이 제 보고서를 읽고 계셨어요. 그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들렌, 솔직한 보고서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프랑스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해요. 장관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속도를, 유연성을, 그리고 신뢰를요.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당신이 한국방산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당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방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협력 논의를 위해 서울 방문을 희망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센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리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했다. 15년간 믿어온 것들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웠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것을, 속도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저는 다리를 건너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겸손하게,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더 진심으로요.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면서요. 신뢰는 기술보다 강했습니다. 약속은 계약서보다 무거웠죠.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동맹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제게 큰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습니다. 출퇴근길, 식사 시간,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의 방산 외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